나는 그저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어요. 며느리와 불편해도 아들과 멀어져도 그저 참으며 살았죠. 그런데 왜 그날 며느리는 화장실 문을 잠갔던 걸까요? 왜 나를 그토록 철저히 밀어내려 했던 걸까요? 내가 몰랐던 진실이 지금 내 앞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애야, 이거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다 했어요. 그래도 내가 몸을 좀 움직여야지. 이 나이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병이야. 엄마, 며느리 말 좀 들으세요. 좀 쉬셔야죠. 내 이름은 김분자, 올해 73이다.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늙어 병치레가 심해지면서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지도 어느덧 3년째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며느리도 이제는 날 짐처럼 여기는 게 느껴졌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한다. 내 자리라고 여겼던 부엌은 이제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주방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침 준비 다 했어요. 그냥 손 하나라도 보태려 했지. 방해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쉬시라니까요. 움직이시다가 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손이 닿는 걸 싫어하는 눈치다. 냉장고 속 반찬이 하나라도 내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걸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조용했다. 아들은 출장 중이고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어딜 가니? 친구들 만나러요. 점심 먹고 들어올게요. 그럼 다녀오렴. 문은 내가 닫을게.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처럼 조용히 나가던 며느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아, 어머니, 화장실엔 안 가실 거죠? 응. 왜 그걸 묻니? 아니요. 그냥요. 가실 일 없으면 다행이죠. 그 말을 남기고 나가면서 며느리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화장실 문을 쾅 닫고 안에서 무언가 철컥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닌가 싶어 가보니 진짜였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게 뭐지? 당황스러웠다. 나는 신장질환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몸이다.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다는 건 곧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다. 시계는 어느새 오후 4시를 가리켰다. 갈증이 심해 물을 마셨고 물을 마신 만큼 요일을 참아야 했다.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니야. 결국 참다 못해 작은 바가지에 보리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켰다. 창문 밖으로 멀리 보이는 공원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저 작은 웃음들이 이 집 안의 무거운 공기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날 밤 며느리는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오늘 별일 없었죠? 저는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화장실 문은 왜 잠근 거니? 아, 그게요. 고장이 나서 문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잠갔어요. 내가 화장실을 못 가서 그 안에서 바가지에라도 보리를 봐야 했단다. 죄송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찾았다. 엄마, 혹시 뭘 잘못 건드리신 거 있어요? 무슨 소리냐? 화장실 안에 있던 CCTV 선반이 떨어져서 선이 끊어졌어요. 요즘 집 안보안 때문에 설치했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다. CCTV 화장실에?
너희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고? 아니, 밖에 설치된 선반인데 떨어지면서 안쪽 배선이 끊겼다네요. 그제야 알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화장실을 못 가게 한 이유를.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거다. 그 CCTV 안에 내가 몰랐던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방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다 잘 처리했어. 어차피 그 카메라는 15년 전 거니까 고장 난 거 맞아. 내 발이 얼어붙었다. 15년 전 그 CCTV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아들아, 그 CCTV 정말 고장난 게 맞니? 그냥 오래된 장비라 신호가 끊긴 것뿐이야.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 가짜였던 평온이 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난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내 눈을 피했다. 부엌에 서면 일부러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식탁에 남긴 내 컵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면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집에 계시는 시간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 어쩌겠니. 바깥바람은 쐬고 싶은데 혼자 나가긴 힘들어서. 그럼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 다녀보세요. 요즘 노인센터 프로그램 많잖아요. 나가 있으란 말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냥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까 봐요. 하지만 분명했다. 이 집에서 나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 그러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은 며느리가 외출하고 아들은 야근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고 싶었다. 늘 며느리가 막아선 공간,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방.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막는 걸까? 몰래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오래된 박스와 이불, 쓰지 않는 가전제품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구석에 낯선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열어보니 수십 개의 USB와 작은 캠코더, 낡은 휴대폰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닫고 가방을 숨겼다. 어머니,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방 정리 좀 하려다 말았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방엔 위험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엔 왜 이렇게 숨겨야 할 게 많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다 소리쳤다. 뭐, 다시 돌아간다고. 그게 말이 돼. 조용히 좀 해요. 어머니 듣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15년 전 자료들이 복구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당신이 해결해. 난 몰라. 애초에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아. 내 이름이 나오는 건 없었지만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내 방을 노크했다. 엄마, 혹시 며칠 전에 화장실 근처 CCTV 말인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전에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쯤. 15년 전이면 내가 결혼하기 전이잖아? 맞아요. 그때 우리 집에서 경찰도 왔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해 여름 갑자기 찾아온 경찰 2명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그때 없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말하면 집 안에서 도둑이 든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들어와 물건을 뒤졌고 경찰은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부 소행이라면 가족이란 말이니? 누군지 못 밝혔어요. 그냥 덮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CCTV가 작동하면서 과거 자료 일부가 복원됐대요. 그럼 뭐가 나왔니? 그건 저도 아직 정확히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들어왔다. 말하지 마요. 어머니는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니? 그럼 알고 싶으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밝은 달 아래 이 집 안에는 너무 많은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꽂힌 익명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5년 전 진실을 알고 싶다면 창고 속 파란 상자를 열어보세요. 창고 속 파란 상자라니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 쪽지 한 장. 그 속에 담긴 단서 하나는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1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에 나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다.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어둠 속에서 그 상자를 찾는 손은 떨렸다. 구석진 자리, 녹이 쓴 철제 박스 아래 파란색 상자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옛날 VHS 테이프 몇 개, 흑백 사진이 담긴 앨범, 그리고 각종 서류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중 제일 위에 놓인 건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낯선 남자, 그리고 내 며느리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게 뭐지? 사진 뒷면엔 흐릿한 펜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9년 8월 23일. 2009년 15년 전 그 여름이잖아. 나는 다시 사진들을 넘겼다. 며느리는 내가 아는 모습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친밀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VHS 테이프 겉면에 붙은 메모. 기록 비동 201호 내부 8월 20일 25일. 비동. 이 집 주소잖아.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VHS를 재생할 기기가 없다는 것.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동네 중고가전 수리점을 떠올렸다. 그곳 주인이 옛날 기계를 간혹 사들이는 걸 기억해냈다. 다음 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그곳을 찾았다. 저 혹시 이 테이프 틀 수 있는 기계 있나요? 오호, 이건 참 오래됐네. 재생은 가능할 겁니다. 잠시만요. 기계에 테이프를 넣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노이즈 섞인 장면 사이로 낯익은 복도가 나왔다. 우리 집이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인물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이거 진짜로 찍힌 건가요? 재현 아닌가? 아니요. 진짜예요. 이 집이에요. 화면 속 인물은 며느리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게 누구야? 카메라 화질은 흐릿했지만 장면은 점점 또렷해졌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히고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몇 초 후 카메라 렌즈 위를 손으로 가리는 장면.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이게 뭐지? 무섭네요. 이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잠시만요. 복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테이프가 이 집에 있었던 건지, 왜 며느리는 이걸 숨겼는지,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든 게 미궁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잠깐 옛날 VHS 재생할 일이 있어서 그걸 왜요? 창고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어. 며느리랑 찍힌 사진도 있었고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옛날 지인들이랑 찍은 거예요. 괜한 오해하실까 봐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테이프는? 그 테이프에 나온 사람은 너 아니었어. 근데 우리 집이었어. 내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니? 아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건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 영상이었어요. 왜 안 되는데? 내 집에서 찍힌 영상인데 내가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 테이프 본 거예요? 그래, 봤다. 이제 내가 설명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건 1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전 그저 보호받고 싶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고 잊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숨긴 건 그 잊고 싶었던 과거 때문이었니? 그날 이후 전 늘 불안했어요. 언제 누가 그 테이프를 찾을까봐. 그래서 창고를 못 열게 했던 거고 CCTV도 못 돌리게 한 거예요. 그 일 다신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됐으니 이제 끝났어요. 모두에게 알려지겠죠? 아니, 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희가 먼저 진실을 얘기하길 바랐거든. 그리고 나는 VHS 복사본이 담긴 USB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결정해. 이걸 내가 경찰에 가져갈지 아니면 너희가 진실을 밝힐지.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집 안에 오래된 어둠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거실 한가운데 USB 메모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묵직한 침묵이 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걸 본 이상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어. 어머니, 우리가 다 설명드릴게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이미 오래전의 기억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15년 전 여름이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죠.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게 돼서 미리는 혼자 집에 있었고 그날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남자는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누구였니? 너희가 아는 사람이었니? 전 남자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사람인데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결혼 후에도 집을 추적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숨기고 있었던 기억을 꺼내는 일이 그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사람은 제가 결혼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영상 속 장면이 벌어진 거니? 네, 강제로 끌려갔어요. 거실이 고요해졌다. 할 말을 잃은 나와 고개를 떨군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무덤처럼 껴안고 있었던 며느리.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어요. 미리는 울면서 욕실에 숨어 있었고 그 자식은 도망간 뒤였죠.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잖니. 왜 안 했니? 우린 겁이 났어요. 미리도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지는 게 두려웠어요. 창피했어요. 나쁜 짓을 당한 건 아닌데도 내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묻어버리자고 한 거니? CCTV를 끄고 테이프는 창고에 감추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이 있던 그 다음 날, 난 집안에 설치된 CCTV 중 메모리형을 전부 제거하고 녹화 기능도 껐어요.
그리고 문제의 테이프는 우리가 직접 걷어 창고에 넣어뒀죠. VHS 기계도 그때 폐기했었고요. 하지만 전 늘 두려웠어요. 누군가 그걸 찾아낼까봐. 그래서 어머니가 창고 문 여는 것조차 불안했던 거예요. 그럼 아기는 아들은 당신 아들이 맞아요? 정확한 검사라도 해봤니? 예, 병원에서 했어요. 미리와 상의 끝에 사건 후 곧바로 다행히 친자였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오래된 집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갇혀 있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 자식은 어떻게 됐니? 찾았어요. 그땐 몰랐지만 몇 년 뒤 그가 범죄 전력으로 뉴스에 나왔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길 바랐어요. 지나가지 않았잖아. 15년이 지나도 넌 여전히 그날을 끌어안고 있었고, 난 그걸 모르고 내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나를 믿지 못해서였니? 아니에요.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말문이 안 열렸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나는 USB를 손에 쥐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당장은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나타난다면 나는 이걸 들고 경찰서로 갈 거야. 그땐 너희도 함께 가는 거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다시 사진첩을 꺼냈다. 상자 속 또 다른 사진. 거기엔 며느리와 또 다른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표정은 어딘가 익숙했다. 사진 뒷면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지혜 언니와 2008년 여름. 지혜? 이름이 눈에 익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주민센터로 향했다. 15년 전 우리 동네에 살았던 이름 지혜인 여성을 찾기 위해. 하지만 조회된 사람은 단 한 명. 그리고 주소를 확인하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지금 우리 집에서 불과 몇 골목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영영시 영영구 영영동 102에 202.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15년 전 그 CCTV 영상 속 남자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여자, 지혜는 여전히 근처에 살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받은 주민등록 기록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사한 이력이 없었다. 사진 속 지혜라는 여자가 누군지, 왜 며느리와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내 손주 출생 즈음 함께 있었다는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 앞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초인종에는 255 강지혜라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255? 혹시 그 남자와 연관 있는 이름일까? 현관문을 노크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나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네, 누구세요? 혹시 지혜 씨 되시나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나는 살며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순간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이 집에 사시는 분 맞죠? 혹시 이 사진 속 여자가 본인 아니신가요? 맞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계신 거죠? 제 며느리와 함께 있는 사진이라서요. 2008년 여름, 제 아들이 결혼한 직후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라면 피할 수 없겠네요. 그녀의 집은 단정했다. 오래된 집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정리된 흔적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냉수를 내왔다. 당시 사진을 보니 우리 며느리랑 제법 가까웠던 것 같던데요. 전 그 사람의 동거인이었어요. 그 사람? 당신 며느리에게 그 짓을 한 그 사람. 제 남자친구였죠. 그땐 몰랐어요.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 사람 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싸움이 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여자 집에 들어갔다고. 원래는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같이 살 수 없었죠. 신고도 못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저도 경찰의 참고인으로 끌려갈까봐 죄책감만 남았어요. 혹시 이름이 이호인가요? 네. 강지혜는 제 본명이고 이호은 그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살 때 그 이름으로 명에 올려뒀었어요.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죽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너무도 조용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 그녀. 그 사건 2년 뒤였어요. 다른 여성에게 또 그런 짓을 하려다 그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걸려서 칼에 맞았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죽었다고? 그럼 이제 끝인가? 당신 며느리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겠네요. 그걸 이제야 말하네요.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매년 제 생일마다 그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요. 미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이 그때 입을 열었다면 우리 며느리는 조금은 빨리 회복할 수 있었겠죠. 당신도 공범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의 흔적을 15년간 지우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한 채 여기 있었어요. 그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나는 사진을 그녀 앞에 두고 돌아섰다. 당신은 이제라도 고백했지만 우리 며느리는 지금도 화장실 문을 닫으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궁금해졌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게 더 있진 않을까? 다음 날 우편함을 열었다. 한 장의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다. 15년 전 그날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있어요. 미리 언니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만 알아야 할 얘기 같아서 보내요. 흰 편지를 받은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며느리가 모르는 이야기, 그날 화장실 안에서 오갔다는 대화, 그리고 그걸 나에게만 알리고 싶었다는 지혜의 문장.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 15년 전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그날의 전말이. 나는 조용히 서재에 들어가 편지를 다시 펼쳤다.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긴장감 속에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며느리분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침대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이 사진을 왜 아직도 갖고 있지? 바보 같은 년.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며느리의 핸드폰,
그 사람이 왜 그걸 봤을까? 지혜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 사람은 핸드폰에서 사진 몇 장을 보더니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사진, 네 시어머니가 보면 뭐라 하실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분이 화장실 안에서 그건 제 과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과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아직도 그놈 사진 갖고 있는 게 우연일까? 나는 손이 떨렸다. 사진.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걸까? 나는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내가 보면 안 될 사진이라는 말. 그 사람은 그걸 약점처럼 쥐고 있던 것 같았다. 편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결국 핸드폰을 챙겨 나가려 했고, 며느리분은 문을 열고 울면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나서서 도와줬다면 지금 그녀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겠죠.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15년 전 그날,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무기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감당하려 혼자 몸부림치다 그날 밤을 맞이한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다. 몇 년 전 며느리가 실수로 내게 준 오래된 핸드폰. 잠시 맡아달라며 건넸고 난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잊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다행히 오래전에 충전기를 함께 두었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충전기에 꽂고 기다렸다. 화면이 깜빡이며 로고가 떠올랐다. 잠시 후 잠금 화면이 나왔다. 비밀번호를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생일을 입력해봤다. 띠링. 열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갤러리 앱을 열었다. 사진들이 정렬되기 시작했다. 그중 몇 장,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뒷모습, 어두운 밤, 골목 어귀에서 찍힌 듯한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젊은 남자와 며느리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분명 연인이었다. 카페, 캠퍼스, 여행지, 여러 장의 사진이 이어졌고, 시간은 2007년. 아들과 만나기 1년 전이었다. 나는 사진을 넘기다 한 영상을 발견했다. 터치하자 영상이 재생됐다. 이건 그냥 남겨놔. 언젠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 이거 아직 못 지우겠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언젠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꼭 행복해야 해. 나 같은 놈은 다시 보지 마. 젊은 남자의 얼굴. 짧은 영상은 금방 끝났지만 분명히 보였다. 그는 멀쩡한 사람이었다. 영상 속 그가 며느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밤 그 영상과 사진이 핸드폰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 이오이라는 자는 그걸 훔쳐보고 며느리를 협박하려 했던 것. 그녀는 과거의 흔적조차도 그녀를 덮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끄며 다짐했다. 이젠 그녀를 지켜야 한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조용히 내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표정한 듯했지만 눈가에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다. 너 옛날 핸드폰 말인데 네? 핸드폰이요? 거기 사진 몇 장 있더라. 내가 나한테 줬던 거 기억나? 아, 그건 그냥 오래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 안에 있는 사람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왜 그걸 보셨어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제 과거를 다 알았고,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상처 안 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있었던 사진 지우지 못했어요. 제 삶에 유일하게 따뜻했던 시간들이라서.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젠 괜찮아. 너 그만 괴로워도 돼. 그 사람이든 그 남자든 과거든 다 지나간 거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협박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면 너 내쫓을 거다라고. 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직도 그날이 악몽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젠 더 이상 그녀 혼자 두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7편 마지막 영상 속 얼굴 없는 목소리. 며느리의 눈가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 그 남자가 왜 하필 그날 우리 집에 찾아왔을까? 그 사진과 영상은 단지 핑계였던 건 아닐까? 그가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스토커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왜 15년 동안 조용했을까? 왜 하필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 직후에 나타났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내 첫사랑, 그 사람 이름이 뭐였니? 윤상우요. 대학교 때 같은 학과였고 군대 가기 전까지 사귀었어요. 그 사람 말론 복학하고 다시 보자 했는데 군대 간 뒤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안 된 거야? 네, 전 그때 그게 이별이란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뒤 친구 통해 들었는데 복학을 안 했대요. 그 사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순간 나는 한기를 느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네. 그래서 그 영상이 저한텐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후로 누굴 만나도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들한테 미안했죠. 결혼했는데 제 마음은 한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멍한 눈으로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윤상우라는 남자, 그가 죽었다면 15년 전 그 밤에 찾아왔던 남자는 대체 누구였던가? 그리고 그 CCTV 영상 속 마지막 몇 초, 내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 있다는 게 생각났다. 컴퓨터를 다시 켜고 마지막 부분을 몇 프레임 앞으로 돌렸다. 침실을 빠져나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거실 쪽으로 향하던 인물 하나가 더 화면에 잡혔다. 흐릿한 실루엣, 검은 모자에 마스크.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화면을 정지시켰다. 둘이었다. 그날 집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현관에 서 있었고 또 한 명은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누른 손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나는 손이 떨리는 상태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현관 근처에 지문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며칠 뒤 경찰은 내게 연락을 해왔다. 이 모자는 집 안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현관 근처에서요. 옛날 CCTV 돌려보다가 마지막에 그 장면이 찍힌 걸 봤어요.
여기서 검출된 지문이 며느리분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죠? 지문이 윤상우라는 이름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2008년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신고가 접수됐지만 본인의 시신은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고 가족은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 사람,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건가요? 사망 신고는 됐지만 실제로 사망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쟤의 15년 전 며느리분이 입원했을 당시 병원에 보호자 이름으로 기재된 윤상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 본인은 아니라 했지만 서명은 동일했어요. 그는 며느리의 출산 당일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사망했다는 그 사람, 윤상우는 어쩌면 살아 있었다. 혹은 누군가 그 이름을 빌려 그녀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들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혹시 그 영상 속 목소리, 그 사람 맞다고 확신하니? 네, 그 사람 말투, 웃음소리, 숨소리까지 전 다 기억해요. 그 영상은 2007년에 직접 찍어준 거예요. 그날 캠퍼스에서 떠나기 전에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럴 리 없어요. 전 장례식은 못 갔지만 사망 소식 들은 뒤 그 가족이 친구들한테 돌린 문자 직접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또 있었다면 그건 그냥 동명이인이겠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어렴풋이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은 듯한. 그날 밤 나는 지혜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은 며느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널 찾아올 거야.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못 막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아 15년 전 CCTV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천천히 되감았다. 정지 화면을 확대해보면 흐릿하게 찍힌 실루엣, 얼굴을 가린 검은 마스크와 모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영상에는 얼굴보다 더 결정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는 걸.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 속 음성을 키웠다.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으로 목소리를 정리하고 나니 멀리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내가 기억할 시간이야. 그건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아주 미세하게 겹쳐진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돌지 않아.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지. 순간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 섰다는 것. 그건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복수였다는 증거였다. 누군가 일부러 이 집을 무대로 삼은 거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이게 다 제 과거 때문이죠. 그날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그를 무너뜨린 걸까요? 무슨 말을 했니? 마지막으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날 제가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거 말했거든요. 그녀의 눈동자는 멀어졌다.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그 사람은 잠깐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널 기억하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잊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게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니? 그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웃는 사람이 무섭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눈앞에 그 남자가 서 있는 듯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에서 CCTV 녹화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수정일은 사건 당일에서 사흘 뒤로 되어 있었다. 누군가 영상을 복사하거나 편집한 흔적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걸 발견했다. 파일 하단. 소유자 항목에는 Y, S, W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윤상우, 그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15년 전 그는 죽지 않았다. 사망신고는 위장에 불과했고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15년 뒤 그는 며느리의 남편과 아이를 가진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사람은 너를 잊지 못한 게 아니라 널 절대 잊게 만들지 않으려 한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럼 그날 화장실 문을 막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 아마 그는 혼자 오지 않았을 거야. 그날 너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연출한 거지.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영상 자료 확인했습니다. 편집 시점 이후 같은 아이디로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정은 며느리분의 노트북에서도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며느리 컴퓨터가 누군가 원격 접속을 통해 영상을 수정하고 삭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같은 네트워크에서 또 한 번 접속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서요? 지금 이 집이에요. 지금도 접속 중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정지된 공기, 꺼진 TV, 닫힌 커튼, 그리고 책장 뒤에서 아주 희미한 초록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가갔다. 책장 뒤 작은 CCTV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초소형 노트북이 있었다. 화면에는 타이핑된 창이 열려 있었다. 한 줄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써져 있었다. 기억해. 그 밤을, 그 문을, 그 방 안에서 넌 나를 지웠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아직 이 집 안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사람은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저 기억받고 싶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전 그 기억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도 이제 떠나야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내 전부는 아니야. 넌 앞으로 살아야 해. 내 아이와 함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CCTV 장비와 노트북을 경찰에 넘겼다. 그 안에 담긴 기록과 로그는 수사 자료로 넘겨졌다. 그리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스토킹 및 주거침입 미수로 분류되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진짜 윤상우일 수도, 그 이름 뒤에 숨은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 기억은 그녀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 며느리는 다시 웃었다. 아이는 자라며 건강하게 웃었고 나는 비로소 가족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 영상 속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기억해. 나는 널 절대 잊지 않아. 그렇다. 우리는 때로 잊지 못한 기억보다 잊었다고 믿는 감정의 잔상에 흔들린다. 그러나
기억은 결국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